아침 일라디오. 올 들어 벌써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잠깐씩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도 더 잘 챙겨서 쓰게 되고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 등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서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마스크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관련 질환에 민감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힘든 노동의 경우 단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권고에 그치고 있어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KF 마스크를 지급한다거나 평소보다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들은 사서 먹기에는 여전히 비싸다는 한우인데요. 그런데 올해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한우 한 마리당 400만 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 같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한우 농가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 한우협회의 한우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분석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격 하락 및 생산비 상승이 한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전망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8,000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반면에 한우 비육구 평균 생산비는 21,137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3,100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건데요. 이걸 마리당으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넘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한우를 키우겠나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매 가격은 전망치보다 더 낮은 상황이니까 더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평균 생산비 킬로그램당 21,137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축비와 사료비 그리고 고용노동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률을 적용해서 2023년 평균 생산비를 추정했다고 하고요.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도축 후의 고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450kg 정도가 나오는 소 같은 경우면은 한 415만 5천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손실이 너무 큰데 이렇게 된다면 한우 농가들의 줄 폐업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 예상되는 것처럼 손실이 많이 나는 해를 지나면서 보면은 이전에도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한우정책연구소에서도 한우 가격 하락으로 파동을 겪었던 시기에 농가수 감소 추이를 근거로 해서 향후 한우 농가의 숫자를 좀 예측해 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8,600여 농가에서 2025년에는 64,200여 농가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50도 미만에서 거의 2만 호 가까이, 2만 호 가량 폐업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반면에 100마리 이상 사용 농가의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우 농가도 규모의 경제가 바탕이 돼야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정도 그때 당시를 한우 가격 파동이 있었던 시기라고 보는데요. 네. 이때를 겪으면서 농가 수가
16만 6천여 호에서 2015년에 8만 9천여 호로 급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특히 50등 미만에서 7만 농가 넘게 감소를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때도 100마리 이상 사용 농가는 네. 4천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4,000호에서 5,000호 정도로 올 반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새끼를 낳는 번식우와 고기수인 비유구를 함께 사용하는 농가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고기수를 키울 송아지를 다른 농장에 사오는 것보다는 직접 낳아서 조달하는 것이 생산비 측면에서는 좀 덜 들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소고기 한우 농가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졌었는데요. 해수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조성환 해수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후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단단한 해양산 육성을 위한 국제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확보, 지역 기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든든한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살기 좋은 섬 연안 조성 등과 같은 과제를 업무보고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그리고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또 아울러 소외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효과적,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성환 장관이 전했습니다. 네, 수산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이게 눈에 좀 띄네요. 그렇습니다. 수산 부분에서는 수출형 블루푸드가 단연 눈에 이제 띄는 대목이었는데요.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열렸던 사전 브리핑에서도 조성환 장관이 강조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4조 원을 넘기는 것을 결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겁니다. 핵심 과제로는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이를 위해 시장 조사와 브랜드 개발, 그리고 국제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업당 최대 2억 2천만 원씩 제공해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산업 육성 계획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련 사업으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기업, 청년 창업인, 그리고 지역대학이 참여해서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상생형 테스트베드, 그리고 또 유통 가공 등과 같은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 부지를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이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6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특히 노후 위판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온 친환경, 그리고 위생적인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소외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내용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것이기도 한데요. 네. 섬 거주민의 교통, 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에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택배비에 할증이 붙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것도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택배비 할증률을 경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공유 직불제 대상을 확대해서 소규모 어가 22,000호, 그리고 또 어선은 15,000명 정도에게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요. 어천 유들 300 사업에 이어서 향후 5년간 다시 3조 원을 투입해서 어천 활력 정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오염 확인을 위해서 관리정점 등을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류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업무보고 전에 있었던 사전 브리핑에서 헬스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검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반기 중에 방출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변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월까지는 해양 방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올해 지급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신청이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신청이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 창구는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친환경 수산 생산 지원 직불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 직불제 그리고 또 친환경 배합 사료 직불제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두 직불제는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식업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네, 양식어민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먼저 친환경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양식 수산물의 경우에는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주 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 관리 기준, 그리고 해썹이죠. 해썹을 준수하는 양식업가에게 지급이 되는 직불금입니다. 네. 양식 품목과 친환경 인증 종류에 따라서 지급 단가가 달리 적용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직불금은 헥타르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3만 원에서 최소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매월 12월에 직불금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직불금 지원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예, 상대적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울수록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일수록 직불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지원액이 낮은 편이고요. 뱀장어 같은 경우가 지원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배합사료 직불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가 아닌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을 사료로 쓰는 것을 생사료라고 하는데요. 이 생사료가 아닌 배합사료를 사용해서 넙치나 볼락, 돈류를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이 배합사료 한 포대 20kg 기준으로 하는데요. 9,680원에서 15,87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일반 사료가 있고 또 고품질 사료가 있는데 고품질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고품질 사료나 이런 사료들이 어떤 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싼 배합 사료를 사용하면 지원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합사료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는 달리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을 매월 하고요. 그래서 매월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해서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를 사용했다라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을 하니까요. 이 점도 잊지 마시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네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가진 않았지만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이득이 됐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 출석 현장에는 당 지도부 등 다수 의원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명계 대표 인사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 전체가 조사를 받는 메시지를 줄까 우려된다라거나 당이 추진하는 민생 이슈가 다 묻힌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 피의자로 칭하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범죄 혐의를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 신문의 대표이사도 사퇴를 했다고요? 네, 한겨레 신문의 이제 편집국 간부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언론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뿐 아니라 이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도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종편방송사의 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기자는 최초의 6억 원의 돈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 추가로 3억 원의 돈이 더 오간 정황이 보도가 됐고 해당 기자도 사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류익은 편집국장이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요. 이 김현대 대표이사와 백희철 편집인 이상훈 전무도 이 조기 동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는 이번에 드러난 이들을 제외하고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이모 씨는 연봉 1억 2천만 원의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경제 일간지 기자 출신 인사도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도 한국일보, 이 머니투데이 등을 거친 이 법조 출입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거취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부위원장직 해촉 언급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세금은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측근 의원을 통해 이 청년 당원들의 지지 기자회견을 주선하는가 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부위원장직 사표를 낼지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이 강연을 하기로 했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이유로 들어 당원 교육을 취소하는 등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전시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 그림이 많았는데 국회 사무처가 규정에 맞지 않다며 이를 철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밝혔는데요. 주최 측과 전시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창녕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김우영 경남 창녕 군수가 어제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무영 군수는 어제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또 김무영 군수 부인이 이날 아침에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무영 군수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을 했는데요.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무영 군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무영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창녕 군수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사를 매수해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인을 통해서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씩 주기로 약속을 한 뒤 3회에 걸쳐서 1억 3천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숨진 빌라왕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었다고요?
네, 검찰이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 관련해서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우 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모 씨는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여 채를 사들여서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이 정 씨 대신 매매 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컨설팅 업체를 정 씨의 배우로 판단하고 이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는 각자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매매 담당, 세입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가 하면 이 중개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 대표 신모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뇌전증인 척 꾸며서 병역 면제를 알선한 브로커 1명 추가 구속이 됐다고요? 네, 군대에 갈 연령의 남성들이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서 병역을 기피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병역의 신으로 불린 브로커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이 행정사의 동업자도 구속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업자는 예비역 소령 출신이고요. 지난해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뇌전증 병역 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동업자 김모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이 김모 씨가 의뢰인들이 이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10명에게 병역 면탈을 안써냈고 네.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김 씨에게 병역 비리를 의뢰한 사람 중에서는 현역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새벽 부산의 한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까? 네, 어제 새벽 부산 서면에 번화가에 있는 23층짜리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앞 2층 건물로 옮겨 붙기도 했고요. 50여 분간 타올랐는데요.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지만 도심이 연기로 뒤덮였고 550여 세대 오피스텔 주민들은 잠을 자다가 또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이 불로 오피스텔 거주민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7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불이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붙지 않아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소재로 이루어져서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처음 오피스텔 건물과 주차타워 사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초등 돌봄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네, 정부가 기존의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른바 초등 늘봄 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이나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초등 고학년의 경우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침 돌봄과 또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 돌봄고시를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에 불과했고요.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요. 시범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맞벌이 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까? 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동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요. 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미국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잠시 혼란이 있었네요. 네, 미국이 80년대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잔해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위성의 예상 추락 시점이 어제 낮 12시 20분에서 1시 20분 사이로 알려졌고 또 위성의 추락 예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정부가 경계 경보까지 발령을 했는데요. 이 대개의 추락위성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마찰련으로 타버리지만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위성 잔해물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추락 예정 시간대를 전후로 이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후 12시 10분부터 40여 분 동안 이 전국 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군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보를 취합해서 위성의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락한 위성은 198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한 네. 무게 2,450kg의 지구관측 위성인데요. 지난 2005년 수명을 다한 후 이 지구 궤도를 선회해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지구로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5,0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구 궤도에서 운영이 종료된 인공위성은 2,90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수가 있네요. 네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106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전날보다 27,000여 명 적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3,6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2명이고요. 사망자는 35명이었습니다. 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주에 중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절기상 소환이 지났는데 추위는 별로 없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예, 물도 자주 마셔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또 날씨가 포근해져서 모처럼 밭에 가서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하실 때도 마스크 잘 쓰셔야겠네요. 네. 그럼 이 시기에 밭에 가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나요? 과수나무들 전지전정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리나 밀을 심어놓은 곳은 좀 포근해지면 이렇게 뜨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밟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육묘를 또 시작해야 돼서 시설하우스 설비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춥다가 날이 따뜻해질 경우에는 땅속은 얼어있는 데 비해서 표면은 좀 녹아서 미끄럽고 질퍽질퍽합니다. 특히 이럴 때 좀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날 밭 주변에서 이끼를 발견하셨다고요? 네, 밭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좀 습하고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보니까 밀집에서 이렇게 자라는 이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끼는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서 이 일부 도시 지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끼라는 게 풀이라든지 뭐 나무보다 세상에 더 일찍 등장한 식물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육지로 올라온 식물이고요. 지금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들의 조상인 격입니다. 그렇군요. 이끼는 이제 바위에 또는 이제 돌에 그리고 부엽토층에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생식물이긴 하지만요. 요즘은 농부가 재배하는 작물로 또 이렇게 서서히 각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조경을 잘 해둔 정원에서도 이끼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정원을 만들면 이끼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조경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조경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난을 재배하는 분들은 난 화분의 수분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멋지게 착 깔아두는. 네. 예. 또 이제 나무를 접목한 부위를 싸서 이렇게 잘 붙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중 휘무지라고 해서 나무 껍질을 벗긴 자리에 이렇게 이끼로 쏴주면 거기에 뿌리가 돋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끼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수삼이나 산삼을 포장할 때 이렇게 포장재로 사용한 이끼를 보셨을 텐데요. 그 초록색, 그 이끼였군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게 깔려 있어야 되죠. 모종을 또 키우는 흙이라고 해서 이제 상토라고 하죠. 네. 상토에도 피트모스라고 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것도 물 이끼가 재료입니다. 이끼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입되고 있는 편인데요. 갈수록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재배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끼를 자주 접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 이끼라는 게 환경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토양 안에 있는 유해 독소를 이렇게 흡수해서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자신의 무게보다 10배나 이렇게 흡수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 화학 비료를 줘야 하는 잔디밭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인공적인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또 겨울에도 초록색을 유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환경적인 기능도 있어서 이끼를 재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잔디밭보다는 이끼가 더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네. 하긴 그 잔디밭 관리하려면 좀 화학 비료 좀 줘야 되고 주변 환경에도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이끼의 종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자생종 이끼가 한 1000여 종이 넘는데요. 그중 우산 이끼류 중에는 이렇게 중독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뇌에 있는 염증 과정을 줄이는 역할도 하고 또 장을 청소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약용 내지는 식용으로 기능성 물질들이 밝혀지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독은 없지만 이게 식감이라든지 맛이 사실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조리법이 개발이 안 됐군요. 네. 그래도 미래 식품으로 이끼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실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맛있으면 저도 맛있으면 먹겠습니다. 네. 이끼류를 보통 선태류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한자 선자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국호인 조선의 선자와 이제 선자에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닮았네요, 한자가. 네, 북방계 민족이 빙하기에 이끼를 먹는 술록을 쫓아 이주한 민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려 그리고 고구려에 나오는 리어자는 이 술록을 상형화한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록과 야생식물을 수렵하고 채취하던 민족이 한반도에 모여 농사를 지으며 살다 보니까 이런 유목적인 특징, 농경적인 특징 이런 두 가지 특성이 고루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었군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농경민 생활 특성이 좀 고루 섞여 있는 게 달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음력은 유목민의 달력이고요. 네. 양력은 농경민족의 달력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지난주 우리가 소환해서 이제 대안으로 향하는 시점인데요. 네. 이런 절기는 태양을 보고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의 전통이죠.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들은 음력을 지냅니다. 네. 또 우리는 또 음력, 양력 다 세다 보니까 또 태극기에도 당연히 음양이 들어가 있죠. 음과 양의 조화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나저나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한데 이끼가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집에서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이끼는 식물이긴 하지만 씨앗으로 번식하지 않고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네. 포자는 너무 작아서 번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끼의 경우에는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끼 위에 길다란 대롱 끝에 포자를 담고 있는 자루, 사기라고 하는데요. 네. 자루가 이게 달리는데 이때 이것을 채취해서 4도 정도의 냉장고에 30일 이상 이렇게 저장했다가요. 주야간 온도가 25도에서 20도 정도 되었을 때 이걸 곱게 부셔서 그늘이 있는 곳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 더디기 때문에 뿌리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끼들마다 속성이 조금씩 달라서 자생하는 서식지의 환경과 1년 이상의 끈질긴 관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아직 이끼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네. 그래도 이게 관심 있게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환경부 산하에 국립생물자원관에 가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끼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이 열흘 남짓 남았어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이제 날이 좀 포근해지면서 동네 주민들이 제 밭을 찾아오실 날이 좀 많아질 텐데요. 아직도 봄이면 수렵 채취하던 시절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인지 봄나물을 캐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나물 많이 캐서 드셨죠. 네, 네. 밭을 너무 푹 파서 월동시킨 작물들의 뿌리가 마르기도 하는데요. 네. 좀 저를 배려하셔서 네.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웃과 함께 아무쪼록 좀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다 캐가시는군요. 네. 쑥쑥 이런 거 캐러 오시는 건가요? 네. 쑥이라든지. 네, 좀 배려해 주시면 제가 네. 또 올 한 해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풀어볼까요? 8937번님, 텃밭에 지난해 처음 배추를 심었고요. 김장김치할 배추는 뽑고 남겨둔 배추에 벌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장님, 이 배추 먹어도 될까요? 오늘도 오하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 프로그램 오하라였군요. 네, 이거 벌레 먹은 배추 먹어도 됩니까? 네, 김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소금에 절이고 씻는 과정에서 벌레들은 다 빠지죠. 네. 근데 이제 봄에도 만약 드시려면 좀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배추는 드셔도 됩니다. 네. 뭐 벌레도 깨끗하니까 먹었겠죠. 네. 6256번님, 관장님, 묘목은 언제부터 심나요? 네, 보통 묘목은 이 나무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단하는 시기에 심게 되는데요. 네. 그게 보통 이제 1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땅이 얼지만 않았다면 파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3월까지 심고 4월 5일이 우리가 식목일인데 네. 사실은 좀 너무 늦은 편이에요. 예전의 기준이군요, 이게. 네, 그렇죠. 좀 일찍 3월경에 2월 3월경에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06번님, 쪽파가 잘 안 자라는데 어떤 비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네, 쪽파의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석회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거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거름하고 질소거름을 이렇게 좀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잘 자라는 게 쪽파입니다. 제거름, 질소거름 잘 섞어서. 네. 2315번님, 호박죽을 좋아해서 늙은 호박을 심고 싶은데요. 어떤 품종을 심어야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호박죽을 하려면 좀 달달해야 되잖아요. 달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좀 단호박 종류를 좀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늙은 호박 가운데서는 조선호박이라고 해서 네. 좀 약간 길다란 호박이 있습니다. 네. 이 호박이 좀 당도가 높거든요. 이것을 좀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718번님, 제주 서귀포시인데요. 옥수수 씨앗을 언제 파종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비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옥수수 파종의 경우는 보통 강원도 기준으로 하면 3월 말 4월 초에 이렇게 씨앗으로 직접 파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서귀포시면 더 빨리 해야겠네요. 네, 한 달은 네. 더 일찍 해도 될 것 같아요. 2월 말, 3월 초. 이제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모종을 길러서 이렇게 심으실 때는 그래도 영상 기온 한 10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 그때 모종은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료는요? 비료의 경우는 굉장히 거름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거름을 좀 많이 풍부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웃거름도 더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웃거름도 더 해줘야 되고.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7040번님 매실나무 전정과 꽃 피기 전에 살충제 뿌리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매실나무 전지는 보통 지금 이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매실나무 전지 꽃이 이제 좀 있으면 피잖아요. 전지 작업을 네. 했는데요. 네. 꽃 피기 전에 기름 그 액비를 좀 뿌려야 됩니다. 기름 액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름거름.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책을 읽다가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읽던 곳에 뭔가